어머니, 큰일 났어요. 우리 은정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3이고요. 부산 연산동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 딸 은정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가족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몰랐거든요. 은정이는 제 둘째 딸이에요. 첫째는 아들인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은정이만 부산에 남아서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26살에 국민은행 연산지점에 취직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도 안정될 거야 라고 하던 은정이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은정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20분 버스를 타고 출근했거든요. 저는 매번 천천히 가라, 버스 놓치면 택시 타라고 했는데 은정이는 엄마, 돈 아까워요. 그리고 저 지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라며 웃었어요. 진짜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남편 박성우는 올해 74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용접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동네 철공소에서 부르면 나가서 일했어요. 말순아, 우리 은정이 덕분에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요. 하루에 7만 원 받아오면서도 늘 고마워했어요. 저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 80만 원 받았거든요. 별거 아닌 돈이지만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은정이가 엄마, 이제 일 그만하고 쉬세요 라고 했지만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일해야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은정이가 결혼한 거예요. 남편 될 사람은 김준호라고 같은 은행 대리였어요. 정말 착한 청년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어머니, 은정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결혼식은 2019년 5월에 올렸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정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은정이가 저렇게 예뻤나? 하면서요. 준호 씨 부모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이제 한 가족이니까 서로 잘 지내요 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신혼집은 연산동 현대아파트 27평이었어요. 은정이가 엄마, 아빠, 가끔 놀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열쇠도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그 아파트가 진짜 예뻤어요. 새 가전제품들이 반짝반짝하고 소파도 크리색으로 참 고급스럽게 해놨더라고요. 은정이 보기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그 작고 예쁜 것. 첫 손자라서 얼마나 귀여운지요. 은정이가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할 때 내가 민준이 돌봐줄까 했더니 엄마, 아직 괜찮아요. 준호 오빠가 육아휴직 쓴다고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정말 달라요. 준호 씨가 정말 민준이를 잘 키웠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했어요. 일요일이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명절 때는 차례도 지내고요. 민준이가 돌 지나면서 할매 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했어요. 저희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은정이는 은행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고객 상담을 정말 잘했거든요. 어머니, 저희 은정 대리님 정말 친절하고 일 잘해요. 라고 고객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2021년에는 우수사원상도 받았어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을 받아왔을 때 남편이 우리 은정이가 진짜 대단하구나라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민준이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두 돌 지나니까 말도 제법 하고 걸음마도 너무 귀엽게 하고요. 은정이가 퇴근하면 엄마 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준호 씨도 민준아, 아빠 왔다 하면 깔깔거리며 웃고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딸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위는 육아에 적극적이고, 손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가끔 은정이네 집에 가서 민준이 돌보고 저녁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복 많이 받았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2022년 봄이었어요. 은정이가 엄마,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자라면서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지. 우리 민준이 방도 있어야지 라고 했죠. 젊은 부부가 꿈과 희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정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라고 했지만 표정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열심히 일해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도 승진 준비를 한다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녁에 은정이네 집에 가면 둘 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이구나 라면서 대견했어요. 민준이는 그 사이에서 장난감 가지고 혼자 잘 놀고 있고요. 여름이 되면서 은정이가 정말 많이 바빠졌어요. 평일에는 거의 8시, 9시에 들어오고 토요일에도 가끔 출근했거든요. 은정아, 몸 안 힘들어? 하면 괜찮아요, 엄마. 이것도 다 민준이 미래를 위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해 가을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10월 13일 목요일이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뭔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제발 우리 은정이 좀 살려주세요. 준호 씨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졌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은정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가슴이 벌써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지금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은정이가 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준호 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계단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여보, 큰일 났어. 은정이가 다쳤다고 해. 남편은 TV 보다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뭐, 은정이가 어디서? 저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저도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준호 씨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알겠다.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이 재킷을 입으면서 말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빈 택시가 안 보이더라고요. 10분을 기다려서야 겨우 잡을 수 있었어요. 기사님,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딸이 크게 다쳤어요. 제가 말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택시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말순아, 괜찮을 거야. 우리 은정이 강한 아이야. 그런데 남편 손도 차갑고 떨리고 있었거든요. 20분이 1시간 같았어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가 밤 9시 47분이었어요. 접수대에서 김은정 환자 어디 있어요? 하니까 간호사가 3번 응급실에 계세요라고 했어요. 준호 씨가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안고 있더라고요.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준호야. 제가 소리치니까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준호 씨가 일어나서 우리를 껴안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은정이를 못 지켰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은정이는 어떻게 됐어? 남편이 물었어요. 지금 CT 찍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준호 씨가 말을 못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김은정 환자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저희가 가족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응급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곧 설명드릴 거예요. 간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저한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어요. 준호 씨가 그때서야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오늘 은정이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했어요. 새로운 대출 상품 관련해서 서류를 정리하느라고요. 제가 민준이 재우고 9시쯤 전화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라고 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9시 30분쯤 됐을 때 은정이가 짐을 정리하고 건물을 나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준호 씨가 말을 멈췄어요. 계속 말해봐. 남편이 재촉했어요.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발을 헛디디면서 굴러떨어졌대요.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준호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경비 아저씨는 뭐라고 하던 제가 물었어요. 평소에 잘 아시는 분이래요. 은정 대리님이 항상 조심스럽게 다니시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시면서 발견했을 때 의식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50대 정도 되는 신경외과 교수님이었어요. 김은정 환자 가족분들이시죠? 네, 저희입니다. 저희는 모두 일어섰어요. 환자분이 계단에서 추락하면서 후두부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CT 검사 결과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생했고요.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침착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당장 개두술을 해서 뇌압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손상 정도가 심해서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울먹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펜을 받아 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 손을 잡고 함께 서명했어요. 그 순간이 정말 끔찍했거든요. 수술 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수술 중간중간 진행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때가 밤 10시 20분이었어요. 우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준호 씨는 계속 제가 일찍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제가 좀 더 일찍 전화했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내 잘못 아니야.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남편이 준호 씨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녁 뭐 해먹을까 고민하던 게 꿈만 같았어요. 은정이가 엄마, 오늘 김치찌개 해주세요 라고 문자 보냈던 게 아직 휴대폰에 있었거든요. 새벽 1시쯤 간호사가 나왔어요. 수술이 절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출혈은 어느 정도 멈췄는데 뇌부종이 심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나아진 건가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아직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민준이가 집에 혼자 있어요. 제가 급하게 나와서.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준호야, 너는 집에 가서 민준이 봐. 우리가 여기 있을게.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민준이 데려와서 아버지 댁에 맡기고 올게요. 준호 씨가 서둘러 나갔어요. 남편과 저는 둘이서 수술실 앞에 남았어요. 새벽 시간이라 병원이 조용했어요. 가끔 응급 환자가 오면 발자국 소리와 의료진들 목소리만 들렸어요. 말순아, 우리 은정이 꼭 괜찮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야지. 민준이도 있는데 은정이가 이럴 수는 없어. 저는 말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새벽 3시쯤 준호 씨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민준이는 자고 있었는데 깨어나서 할매, 할배 하고 반가워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 상황에서는 더 애처로웠어요. 민준아, 엄마는? 민준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엄마는 잠깐 일하고 있어. 할매랑 같이 있을까? 제가 민준이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복을 벗고 계셨는데 표정이 어둠침침했어요. 수술은 일단 마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뒷말이 있을 것 같은 어조였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준호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출혈은 멈췄고 뇌압도 어느 정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남편이 물었어요. 뇌 손상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의식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회복이 된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후유증이라는 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어장애, 운동장애, 인지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하셨어요. 그 순간 준호 씨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요. 은정이는 괜찮아져야 해요. 민준이도 있고 우리가 계획한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눈물이 주체가 안 됐어요. 아이가 할매 왜 울어? 라고 물으니까 더 슬퍼졌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와서 설명했어요. 새벽 5시쯤 은정이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인공호흡기에 연결돼 있는 은정이 모습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게 제 딸 맞나 싶었거든요. 엄마가 여기 있어? 은정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제가 은정이 손을 잡고 말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차가운 손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준호 씨는 은정아,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일어나.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새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울었어요. 10분이 금세 지나갔어요.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멍해졌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바뀌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너도 많이 힘들 텐데. 우리가 교대로 하자고 남편이 도닥였습니다. 그날 아침 집에 돌아갔을 때 설거지하다 만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릇들을 보면서 어제까지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은정이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만 하셨고, 저희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에 35만 원이었거든요. 일주일이면 245만 원, 한 달이면 거의 1천만 원이에요. 준호 씨 월급이 34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대출을 받아보겠어요. 준호 씨가 말했지만 이미 집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쉽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호 씨가 평일에는 은행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치킨 배달, 족발 배달, 뭐든지 했어요. 준호야, 몸 상할라. 그만해라 라고 했지만 괜찮아요. 은정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원래 하던 식당 설거지 일 외에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시장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돈이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남편도 나이가 74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말순아, 내가 젊었을 때처럼 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속상해했어요. 결국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했어요. 가장 걱정인 건 민준이었어요. 이제 갓 3살인데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계속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잠깐 아파서 병원에 있어. 곧 나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면 민준이가 그럼 민준이도 병원 갈래. 엄마 아프면 호흡 불어줄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눈물이 나서 참기가 힘들었어요. 준호 씨도 민준이 돌봄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아침에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저녁에 데려와서 밥 먹이고 재우고 그러고 나서 배달일 나가고 정말 로봇 같은 생활이었어요. 준호야, 민준이는 우리가 봐줄게. 너는 일에만 집중해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일하시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준호 씨가 미안해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어. 민준이는 우리 손자잖아. 그래서 민준이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민준이는 처음에 할매, 우리 집 가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할매 집도 민준이 집이야. 여기서 할매랑 할배랑 재미있게 지내자라고 달랬어요. 아이가 적응하는데 1달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주 깼고 엄마라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민준이가 요즘 말을 잘 안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해요라고 하셔서 정말 걱정됐어요. 소아정신과에 데려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살짜리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할매가 엄마 역할을 해줘야 해요. 일관성 있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아이가 안정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한테 더 신경을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아, 잘 잤어? 라고 뽀뽀해주고 밥 먹을 때는 우리 민준이 잘 먹네라고 칭찬해주고 잠들 때는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1달쯤 지나니까 민준이가 저한테 할매가 엄마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이 아이가 진짜 엄마를 잃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정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뇌파는 있어요.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어요. 2달 만에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준호 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 써버렸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 500만 원도 다 깨서 썼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준호 씨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뭐가 있어.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는 거야. 저는 준호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정말 막막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돈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척들한테 부탁도 해봤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때 생각난 게 집이었어요. 저희가 사는 연산동 집이 시가로 1억 정도 됐거든요. 여보,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라고 했어요. 말수나 집까지 걸고?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 앉을 수도 있어. 남편이 걱정했어요. 그래도 은정이가 먼저야. 집은 나중에 생각하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은행에서 집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월 25만 원이었거든요. 저희 수입으로는 이자만으로도 부담이 큰 돈이었어요. 준호 씨는 배달 일을 더 늘렸어요. 평일 저녁은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루 종일 배달했어요. 준호야, 쉬어야지. 몸이 버틸 수 있겠어. 했는데 괜찮아요. 은정이 치료비를 벌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날 뻔했어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새벽 시장 청소일 외에 오후에는 사무실 청소도 시작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청소 일을 했어요. 남편도 폐지 줍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동네 슈퍼에서 물건 진열하는 일을 구했어요. 74인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받아낸 일자리였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죽도록 일해도 병원비를 감당하기는 힘들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병원에서 밀린 병원비가 800만 원입니다. 입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제가 간청했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시는 건 어떨까요? 중환자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간호사가 제안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니까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니까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은정이를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하루 입원비가 12만 원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일반 병실에 있는 은정이를 보니까 더 안쓰러웠어요. 가끔 눈을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반사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은정아, 엄마야. 민준이가 할매만 찾아. 너 없으면 안 돼. 빨리 일어나줘. 제가 매일 은정이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민준이도 가끔 병원에 데려갔어요. 민준아, 엄마 아직 아픈가 봐. 우리가 기도해 주자라고 했더니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은정이 손을 잡고 엄마, 아프지 마. 민준이가 착하게 할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석 달이 지나면서 제 몸도 한계가 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계속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런데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병원비도 아까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침을 자주 하고 얼굴색이 안 좋아졌어요. 여보, 병원 좀 가봐라고 했더니 괜찮아. 감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일 나갔어요. 74인데도 하루 12시간씩 일하니까 몸이 버틸 리가 없었어요. 민준이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보고 싶어라고 울었는데 이제는 아예 엄마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할매, 사랑해라고 하면서 꼭 안겼어요. 그런 민준이를 보면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어린이집에서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이 엄마 얘기할 때 우울해해요. 그리고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민준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준아, 할머니지라고 했는데 민준이가 할머니가 엄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아이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은정이한테 변화가 있었어요. 눈을 뜨고 제 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엄마 보여? 엄마야. 제가 흥분해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확인해 보셨는데 일식이 조금 돌아온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 준호 씨한테 전화했을 때 준호 씨가 정말요? 정말 은정이가 깼어요?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은정이는 눈은 뜨고 있지만 말을 하지 못했고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장애와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재활 치료라는 것도 돈이었어요. 하루에 물리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를 받으려면 15만 원이 추가로 들었어요. 치료받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그렇게 5개월째가 됐을 때 저희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빚만 8천만 원이 넘었고
매달 이자만 40만 원이었어요. 저희 전체 수입이 월 280만 원 정도였는데 은정이 치료비와 생활비를 빼면 적자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야위었고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은정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막막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계단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에게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어요. 병원비로도 힘든데 이제 법정 싸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니, 변호사 선생님이 승산이 있다고 하세요. 준호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날 밤 은정이가 넘어진 계단에 물이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 관리 업체에서 며칠 전부터 누수가 있었는데 수리가 늦어졌다고 실토했거든요. 그럼 은정이가 물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고 조명도 어두웠다고 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희망이 보였어요. 건물 관리상 과실이 명백하니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었어요. 착수금만 500만 원이고 성공하면 받는 금액의 20%를 더 줘야 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더니 일단 착수금만 내시고 나머지는 승소한 후에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착수금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였어요. 이미 빌릴 곳도 없고 담보로 잡힐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결단을 내렸어요. 말순아, 내 보험을 해지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 보험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제가 망설였어요. 은정이가 먼저야.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남편이 30년간 넣은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480만 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20만 원은 제가 어린이집에서 받은 민준이 양육비에서 보탰어요. 2023년 3월에 소송을 시작했어요. 상대방은 건물주와 관리업체였는데 처음에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일부 책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우겼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은정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상대방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어요. 즉, 은정이 씨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논리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렸어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증언을 받고 현장 검증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준호 씨가 회사 일을 빼먹어야 했어요. 준호야, 너는 일이나 해. 내가 갈게. 제가 그랬는데 준호 씨가 어머니 혼자 어떡해요? 제가 가야죠라고 했어요. 법정에 갈 때마다 정말 위축됐어요. 상대방 변호사들은 양복 잘 차려입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따지는데 저희는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더 힘든 건 의료진 증언이었어요. 은정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뇌 손상은 낙상으로 인한 것이 맞다고 증언해 주셨는데 상대방에서 데려온 의사는 기존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존 질환이라니요? 우리 은정이는 건강했어요. 제가 소리쳤더니 판사님이 정숙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 씨가 너무 자주 법정에 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경고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 회사에서 저한테 사직하라고 압박해요. 준호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뭐라고, 왜 사직하라고 해? 남편이 물었어요. 법정 출석 때문에 자꾸 일을 빼먹으니까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소홀하다고도 하고요.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준호 씨는 은행을 그만두게 됐어요. 퇴직금으로 1,800만 원을 받았지만 안정적인 월급이 끊긴 거였어요. 이제 배달 일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더 어려워졌어요. 준호야, 다른 직장 구해봐야지. 제가 말했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40살이 취직하기가 쉽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재판도 저희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에서 건물에 누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증인들을 매수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 누수가 있었다고 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뀐 증언을 했거든요. 이상해요. 분명히 처음에는 다르게 말했는데 변호사 선생님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1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기각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저는 법률 용어를 잘 몰랐거든요. 졌다는 뜻이에요. 배상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준호 씨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요. 이럴 수가.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했어요. 2심에 상고하시겠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추가로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승산은 솔직히 높지 않아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한테는 더 이상 300만 원을 댈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재판하다가 또 지면 소송 비용만 더 늘어날 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대방에서 저희한테 소송 비용을 물어달라고 했어요.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달라고 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800만 원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기절할 것 같았어요. 8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우리가 이미 빚만 1억이 넘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소송 비용을 못 갚으면 민준이 명의로 된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 명의로 넣어둔 적금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3살짜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다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법적으로는 가족이라서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미안해 하셨어요. 결국 저희는 민준이 적금까지 깨서 소송 비용을 갚아야 했어요. 그 돈은 민준이 미래를 위해 모아둔 거였는데 정말 죄스러웠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빚은 1억 2천만 원, 준호 씨는 무직자가 됐고 민준이 적금까지 다 써버렸거든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준호 씨가 저한테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운이 나빴던 거지. 저는 준호 씨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준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왜 울어? 민준이가 뽀뽀해 줄게. 4살이 된 민준이가 제 뺨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데. 민준아, 엄마 안 울어. 우리 같이 놀자. 저는 민준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남편도 말순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일어섰어요. 준호 씨는 택배 회사에 취직했어요. 은행 일보다는 힘들었지만 월 2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저는 청소 일을 더 늘렸어요. 새벽 시장 청소, 오후 사무실 청소, 그리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했어요. 남편도 슈퍼일 외에 아파트 경비 일을 더 구했어요. 75인데도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은정이는 여전히 의식은 있지만 말을 못했고 걸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면 눈으로 따라보고 가끔 손을 꼭 쥐어줬어요. 은정아, 엄마야. 민준이가 많이 컸어. 이제 유치원 다녀. 제가 말하면 은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말은 못해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완전히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렸는데 엄마 저랑 아빠 준호 씨랑 할아버지랑 민준이 그렸어. 그런 말 들으면 복잡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진짜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민준아, 진짜 엄마는 아파서 못 와. 그런데 할머니가 민준이 엄마가 되어줄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민준이 진짜 엄마야? 민준이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민준이 진짜 엄마야.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그게 이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았거든요.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고, 민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라고 했는데 어머니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보험을 잘 들어두세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강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머니 말씀 듣고 용기가 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힘들 때마다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절망적일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민준이가 6살이 됐을 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발표를 하는데 민준이가 우리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엄마예요. 아픈 엄마 대신 민준이를 키워주시거든요 라고 했대요. 선생님이 민준이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해 주셨어요. 그 말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은 은정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휠체어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하셨어요. 민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요. 가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있어서 민준이가 행복해요 라고 해요. 빚도 반 정도 갚았어요. 앞으로 3년만 더 열심히 일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년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법정에서 졌지만 제 목소리는 계속 냈어요. 복지관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끝까지 지켜야 할 존엄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민준이 엄마고 은정이 엄마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끝까지 해낼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노년에도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있고 지킬 수 있는 존엄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로요.